네, 두 번째 영상 지점 빈도 해석에 대한 내용과 절차와 그 각 방법, 절차별로의 단계별로의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주차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지점 빈도 해석은 최근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기법이죠. 그래서 특히 실무적으로도 많이 활용된 방법이 정상성 자료를 이용한 지점 빈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거의 활용이 되지 않았지만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고 하는 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점 빈도 해석뿐만 아니라 지역 빈도 해석을 널리 많이 쓰고 있었고, 이론적으로도 정상성 자료를 이용한 지역 빈도 해석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찌됐든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약 한 3, 40년 계속 쓰고 있었던 지배적으로 쓰고 있었던 정상성 자료를 이용한 지점 빈도 해석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량이나 강우량 같은 수문 자료에 대한 빈도 해석은 우리가 홍수량 자료가 있던 강우량 자료가 있던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확률 분포형을 이용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극치 사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연 최대치 계열이나 연 최소치 계열처럼 실제로 홍수량이라고 하는 걸 산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강우량 데이터나 홍수량 데이터 자체가 1년 단위로 만약에 최대로 발생됐었던 홍수량 아니면 최대로 나타났던 강우량 자료를 가지고 확률적인 분석을 수행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하는 데 활용하는 그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과거에 있었던 극치 사상을 일반적으로 대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수문 자료에 대한 빈도 해석은 확률 분포형을 이용해서 과거 극치 사상의 발생 확률이나 크기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빈도 해석에서는 과거 관측 자료에 대한 확률 분포형을 적용해서 가장 적합한 확률 분포형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에 발생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측해서 추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확률 분포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현상을 완벽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확률 분포형을 활용한 빈도 해석을 수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문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자연현상이나 확률 변수의 발생 빈도를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는 확률 분포형을 선택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확률론적 통계학이나 이런 수업에서도 다시 다를 수도 있겠지만, 확률 분포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산형, 디스크리트 하냐, 그리고 아니면 연속적으로 컨티뉴어스 하냐에 따라서 이산형 확률 분포형이랑 연속형 확률 분포형으로 구분될 수가 있고요. 그죠? 근데 이산형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확률 변수의 공간이 유한하거나 셀 수 있는 경우죠. 근데 연속형 확률 분포형은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든지 아니면 누가 분포 함수, CDF가 연속 함수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문 자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산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연속적으로 분포시키는 데이터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점 빈도 해석이든 어떤 데이터에 대한 강우에 대한 데이터 아니면 홍수량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수문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는 연속형 확률 분포형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산형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포화성 분포라든지 점 형태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들을 하나하나 건수로서 얘기를 해서 그 확률을 얘기하는 것,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들 우리가 포화성 분포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수문 자료는 시계열 자료이기 때문에 연속형 확률 분포형, 이와 같은 아주 많은 확률 분포형들이 제한된 연속형 확률 분포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2011년도,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가 가이드라인, 홍수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유역의 강우 양상을 일관되고 반영하고 정상적인 형태의
확률 강우량도 작성을 위해서 시점 빈도 해석을 위해서는 건벨 분포형을 국내 강우량 자료의 확률 분포형으로 이제 채택해서 제시를 했고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설계오류 산정에 있어서 로그 피어슨 타입 3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GEV 분포 또는 제너럴라이즈드 로지스틱 분포형, 지에로 분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 지역마다 추천하는 어떤 확률 분포형이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적 특성이나 어떤 그 해당하는 수문 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확률 분포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확률 분포형을 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확률 분포형을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벨 분포형을 추천하는 형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FAD라든지 우리가 어떤 수문 자료의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확률 분포형을 써보면 건벨 분포형이나 GEV 형태나 이런 방법들이 합리적인 최적의 확률 분포형으로 나오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벨이나 GEV 분포형을 보통 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 분포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PDF, 확률密도 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누가 분포 함수, CDF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적합하느냐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범위라든지 매개 변수의 적합 조건들이 쭉쭉쭉 주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우리가 실제 있는 데이터형을 가지고 그 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연속형 확률 밀도 함수와 누가 분포 함수를 이용해서 적절한 확률 분포형을 추정해내고 그 추정할 때 확률 변수의 범위라든지 매개 변수를 얻어내고 그것들이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를 판단하는 관점에서 각 분포형마다의 체크를 해서 가장 최적의 확률 분포형을 얻어내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벨 분포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위치 매개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매개 변수를 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위치라든지 규모 매개 변수를 써서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들을 해서 최적의 확률 분포형을 얻어내는데 다양한 분포들 중에서도 지점 빈도 해석 같은 경우는 건벨 분포나 GEV 형태를 좀 많이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성 사실은 그림은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뭐 종합시험이나 이럴 때도 상당히 많이 내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정상성 지점 빈도 해석의 일반적인 절차가 강우자료 구축으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을 보시면 먼저 강우자료를 구축해야 돼요. 근데 강우자료도 사실은 어떤 강우자료, 원자료 중에서도 연 최대치를 뽑아낼 것이냐 아니면은 연 최소치를 뽑아낼 것이냐 라는 것처럼 어떤 값들을 가져가 와서 확률 분포형을 매칭시키는 작업들을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강우자료 구축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비적인 해석을 통해서 무작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변동성이나 경향성 분석을 또 수행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당하는 강우자료가 어떤 확률 분포형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적합한 매개 변수를 추정을 하는, 근데 또 매개 변수를 추정하는 관점에서도 모멘트법이나 최유도법이나 확률 가중 모멘트법이라고 하는 3가지 방법들을 쓰게 되고요. 이 매개 변수를 추정한 값들이 적합한지를 안 한지를 앞서선 이와 같은 표를 조건을 이용해서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불확실성 검토는 최근에 나온 건데 일단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사실 잘 쓰진 않고요. 근데 어찌됐든 적합성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 적합성을 검토하고 검정하는 데 있어서 또 카이스퀘어 검정이나 KS 검정이나 카르마 본메스 검정이라든지 PPCC 검정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검정 방법들을 통해서 최적의 분포형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점 빈도 해석의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엔 확률 강우량을 선정해서 비교 분석하는 형태로 이 절차들이 진행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지금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우리가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그 2016년도에 나온
그 수문 통계학 그 책에서 FAD 2013 이후에 업데이트된 버전에서 이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막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어떤 중간중간에 어떤 절차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고려가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좀 살펴보시죠.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강우 자료 구축이겠죠. 그래서 수문 자료 구축은 빈도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홍수량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홍수량 자료를 구축하면 되는데 홍수량 자료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홍수량 자체를 계산하는 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빈도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구축된 강우의 시계열 자료를 도시해서 자료의 기본적인 특성을 일단은 육안으로 파악하고 어떤 자료를 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수문 자료의 구축, 강우 자료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수문 자료는 실제로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는 거에는 없지만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수문 자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어떤 기간을 가져다가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간치 계열, 부분기간치 계열, 그리고 극치 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간, 쉽게 말하면 수문 자료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 전체를 사용하느냐. 사실 이거는 홍수기 뿐만 아니라 비홍수기에 대한 데이터까지를 다 가지고 와서 장기 유출 해석을 하는데 쓸 때 정기간치 계열을 쓰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홍수량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한다든지 몇 년 빈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극치 계열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가장 큰 계열, 1년에 얼만큼 가장 컸는지. 근데 정기간 또는 극치 계열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기간의 데이터를 가져다 쓴다. 그러면 우리가 부분 기간치 계열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수문 자료가 하나의 세트가 있다고 해도 데이터 자체를 어떤 값들 기준으로 어떤 목적에서 가지고 와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계열이 상당히 이렇게 구분되어 나눠진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최대치 계열 같은 경우는 홍수량, 그러니까 홍수량이 커지면 큰 값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최대치 계열을 쓰겠고요. 만약에 가뭄에 대한 분석을 한다 그러면 강우량 자료 중에서도 기간에 따른 최소치 계열을 써서 아마 분석을 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문 자료가 많이 달라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전기간치 계열, 부분기간치 계열, 극치 계열로 대별되고요. 설계홍수량 산정에서는 극치 계열의 연최대치 계열, 그러니까 1년 동안 관측된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예를 들면 1강우 데이터 아니면 뭐 지속기간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간치 계열은 어떤 기간 동안의 자료를 총망라한 자료가 되고요. 정기간치 계열은 규모가 크고 실제 수문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수문학적으로 위험을 유발시키는 극단적인 값이니까요. 빈도 해석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말씀드렸던 장기 유출량 산정이나 유황 분석, 하천에서의 유량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분석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이 됩니다. 부분기간치 계열은 어떤 기준치보다도 큰 값 또는 작은 값을 가진 모든 자료로 구성되는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값 평균 이상에 해당하는 강우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자료 중에서도 어떤 값 기준으로 해서 부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기간치 계열에 속하는 자료의 숫자가 어떤 기록 연수와 같도록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는 연초과치 계열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년초과치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치 계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자료가 존재하는 기록 기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나누고요. 그 기간 내에서 발생한 최대치 또는 최소치만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공구조물, 제일 밑에 줄을 보시면 수공구조물의 설계는 대부분 10년 이상이 되므로 극치 계열의 연 최대치 계열이 주로 사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처럼 극치 계열의 연 최대치 계열이 활용된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빈도 해석을 한다는 관점에서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의 40년 강우 데이터를 1강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해당하는 1강우량 또는 어떤 데이터들 중에서도 1년에 가장 많이 큰 값으로 발생한 강우량 데이터인 연최대치 계열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비적인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가정인 자료의 무작위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무작위성이 좀 약한 경우에도 빈도 해석을 일반적으로 그냥 수행을 하는, 일반적으로 무시하고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검토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좀 경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비적인 해석을 하고 경향성 분석은 주어진 자료가 우리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처럼 경향성을 가진 판별해서 경향성을 갖는 경우는 이게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정상성 지점 빈도 해석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경향성이 없다라고 거의 다 나오긴 하는데 경향성이 생기는 경우는 비정상성 지점 빈도 해석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는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수문 자료가 평균이나 분산 등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의 경향성을 가지지 않아야 우리가 정상성 지점 빈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 방법이 매개변수적 방법이랑 경향성이 있냐 없냐 아니면 비매개적인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수문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매개변수 예를 들면 선형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매개변수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좀 정규 분포 형태의 가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비매개적인 방법을 보통 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표에서도 있는 것처럼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해당하는 요 병동성 경향성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맨켄달 방법이나 호스텔링이나 파비스트 그리고 스피어스 센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정상성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비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냥 무작위성에 대한 검토와 그 다음에 경향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정상성 지점 빈도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확률 분포형을 적용해서 앞서 설명되었던 그 표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확률 분포형을 적용해서 그 매개 변수를 추정하고 적합도를 검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들 여러 가지 어떤 확률 분포형들 중에서도 건벨 분포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확률 분포 함수와 그 다음에 CDF 누가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실제로 건벨에 의해서 작성된 논문에 의해서 변명됐다고 해서 건벨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GEV 분포, 우리가 극치 분포 중에서도 좀 특수한 경우다 라는 것으로 해서 다양한 이름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이나 분산이나 이런 값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위치 매개 변수라고 하는 값과 규모 매개 변수 그리고 오일러 상수라는 값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시되어 있는 분포형이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들과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왜곡도 계수의 값들을 통해서 적절한 매개 변수 값들을 추정해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계열 데이터를 이와 같은 확률 분포형에 매치를 시켰을 때 얼만큼이 잘 맞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적합성이 있다라고 보면 그것이 어떤 적정한 확률 분포형이다 라고 채택을 해서 그 형태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 확률 강우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거꾸로 추정해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같이 여러 확률 분포형을 이용해서 확률 분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기존에 있는 강우 자료랑 주어진 확률 분포형이 얼만큼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확률 분포형이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 값들을 적절히 추정해 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는 우리 원 자료와 얼만큼 매치가 되는지를 적합도를 검정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매개 변수의 각각의 확률 분포형에 의한 매개 변수들을 추정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로부터 산정된 적용 확률 분포형의 매개 변수가 적합성 조건에 만족되는지를 검토하고, 그러니까 추정해내야 이제 적합성을 만족되는지 검토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했는데 적합성이 만족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탈락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매개 변수를 추정해내는 방법이 여기 있는 그림처럼 모멘트법이나 최우도법이나 확률 가중 모멘트법이라고 하는 통계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하나 더는 L 모멘트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모멘트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모멘트법은 영국 수학자가 제안한 방법이고요. 유도 과정이 간단해서 널리 사용되는 매개 변수 추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모멘트와 표본 자료의 모멘트가 서로 같다고 해서 확률 분포형의 매개 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대칭형 분포의 경우에는 다른 매개 변수 추정 방법들과 같이 모멘트법도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수문학적 확률 변수는 좀 왜곡되어 있죠. 그래서 모멘트법에 의한 매개 변수 추정은 다소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최우도법이에요. 최우도법은 주어진 분포형의 우도함수. 우도함수는 우리가 표본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면 걔네들의 발생, joint probability라고 결합 확률을 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는, 또는 확률 분포 매개 변수의 함수로 정의되는 걸 우리가 우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우도 함수와 그 다음에 대수 우도 함수 값이 최대가 되도록 매개 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도 함수보다는 유도상의 편리성 때문에 대수 우도 함수를 많이 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최우도법은 가장 효율적인 추정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표본 자료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다른 매개 변수 추정 방법에 비해서 추정값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좀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최우도법은 다른 매개 변수의 추정 방법과 달리 비교적 쉽게 매개 변수 추정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선형 방정식으로 보통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최우도법을 써서 매개 변수를 추정하는 그것을 하는 방법 자체도 최적화 기법을 쓴다든지 뉴튼 랩선 방법과 같은 수치 해석 기법을 통해서 또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사실 얻으면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그것을 하는 방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가중 모멘트법은 사실 많이 써요. 그래서 모멘트법과 마찬가지로 모집단의 확률 가중 모멘트는 표본 자료의 확률 가중 모멘트와 같다라고 해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모멘트법이나 최우도법에서는 자료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가중치를 주는데 반해서 확률 가중 모멘트법은 제목 그대와 똑같이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재배를 한 다음에 크기가 가장 큰 자료에 최대 가중치를 주고 가장 작은 자료에는 가장 작은 가중치를 줘서 자료의 크기에 따라서 가중치를 달리 줘서 매개 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기간이 짧은 경우 매개 변수 추정에 있어서 확률 가중 모멘트법이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률 가중 모멘트법을 많이 쓰죠.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쓰는 게 L 모멘트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 빈도 해석에서도 사실 많이 쓰게 되는데, 호스킹이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처음 소개됐고요. 차수가 다른 몇 개의 확률 가중 모멘트를 선형으로 조합해서요, 바이어스, 편의가 제거된 모멘트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L 모멘트법은 다양한 수문 자료의 특성을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L 모멘트법을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추정을 적절히 하게 되면 확률 가중 모멘트법을 이용한 거와 동일한 결과값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L 모멘트법은 기존에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확률 가중 모멘트법이랑 L 모멘트법이 사실은 거의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도시적인 해석인데요. 실제로 그와 같은 자료들이 있으면 그냥 경험적인 확률 믹도 함수나 누가 분포 함수를 가지고
실제로 그 값이랑 그 다음에 산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구한 적합된 피트이 되는 확률 미터 함수나 누가 분포 함수를 서로 중첩시켜 가지고 그냥 눈으로 유사한지 안 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비슷한지 안 한지를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도시적인 해석은 눈으로 보면 쉽겠지만 그것이 정확히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매칭을 시켜본다 라는 형태로 도시적인 해석이라는 단계를 일단은 거치게 되고요. 이거는 참고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합도를 검정해야죠. 이제 해당하는 기존의 원자료에 맞는 각 확률 분포 형별로의 매개 변수가 추정된 확률 분포형이 나왔는데, 그럼 그 값과 원자료가 얼만큼 적합한지에 대한 것을 검정하는 단계를 적합도 검정 및 최적 확률 분포형 선정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한 적합도 검정 방법을 이용해서 적용한 확률 분포형 중에서 주어진 수문 자료에 가장 적합한 분포형을 선정하는데, 원래는 PPCC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 이게 아마 그 허준행 교수님 쪽에서도 많이 쓰시는 방법이라서 Modified Anderson Darling이라고 하는 MAD 방법을 추가하셔가지고 이 방법들이 많이 쓴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찌됐든 카이스카이나 KS 검정이나 PPCC 검정처럼 기존에 있는 방법들을 많이 써서 이게 잘 적합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서 큰 문제 없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 개의 확률 분포형이 적용한 적합도 검정을 예를 들면 모두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이스카이, KS 이런 검정들을 다 통과하는 것들을 세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먼저 OX를 쉽게 말하면 적합하냐 안 하냐에 대한 검정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른 계산 통계량이랑 주어진 통계량이 차이가 적은 것을 최적의 확률 분포형으로 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살펴보면 카이스퀘어 검정은 가장 널리 사용하는 적합도 검정 중에 하나고요.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됐고요. 이 방법은 대상 자료에 대해 적합하다고 가정한 확률 밀도 함수와 군집화된 자료를 이용해서 빈도 해석을 통해 구해지는 경험적 확률 밀도 함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타겟된 거와 계산된 것이 얼만큼이 유사한지를 어떤 방법으로 가져와서 쓰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KS 방법은 이 사람이 그 콜모고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개발했고 그 다음에 절차를 개발해서 KS 검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주어진 표본 자료의 누가 분포 함수와 가정된 이론적 확률 분포의 누가 분포 함수를 비교하는 것으로 해서 두 개의 최대 편차가 표본 크기와 유기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한 개 편차보다 크면 기각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르마 본메슨 검정 같은 경우는 KS 방법이랑 마찬가지로 누가 분포에 의해서 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PPCC 검정은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확률도시 상관계수 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의 수준이나 자료의 크기에 따른 검정 통계량을 유도해서 검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프로덕트 모멘트, 정 모멘트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적합도 검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게 된다. 그 다음에 Modified Anderson 이 달링 검정은 사실 저도 이것은 처음 봤는데 사실은 최근에 좀 제한이 많이 되고 있는데 확률 분포의 양쪽의 꼬리에 동일한 가중값을 주는 경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왜 그러냐면 수문 통계에서 중요시 여기는 극한 수문 사상의 경우에는 표본 자료의 전체적인 적합 정도보다는 극치 사상에 대해서 이 어떤 가중값을 주어서 적합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 더 어떻게 보면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쪽 꼬리에 가중값을 줘가지고 수정해가지고 가중함수를 수정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성 있게 수문 자료의 어떤 특수성을 반영한 어떤 적합도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적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 5가지 방법, 4가지 또는 5가지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서
기각되지 않는 선에서의 최적의 확률 분포 형을 얻어내고 그 결과들이 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확률 분포형을 얻어지면, 그죠? 그러면 그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확률 분포형이 나오면 이걸 거꾸로 확률 수문량으로 거꾸로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 분포형이 있으면 걔를 가지고 역함수를 취해서 역함수에 의해서 추정된 최적 확률 분포형의 매개 변수를 적용해서 다시 제형 기간별 확률 수문량,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에 의해서 추정된 최적 확률 분포의 매개 변수를 거꾸로 적용해서 제형 기간별 확률 수문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 분포형의 역함수도 다음과 같이 표로서 나타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금 후다닥 좀 지나간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각각의 방법들이 통계적인 수식과 그는 각각의 방법들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확률 통계의 전반적인 뭐 전문가, 특히 통계 분석가가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이 수문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통계적인 접근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일단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단계들과 그리고 각각의 단계들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이 적용된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연최대치 계열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확률 홍수량, 확률 강우량을 얻어내게 되고 그 확률 강우량을 기반으로 해서 확률 홍수량을 얻어내는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 중간중간에 문제점들이 생기면 그것을 파고들어서 다시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른 차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어떤 실무적인 접근 방법과 이론적인 것들이 좀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점빈도 해석에 대한 특히 정상성 지점빈도 해석에 대한 내용을 좀 후다닥 2주 전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첫 번째 과제를 한번 수행을 해 보시고 워밍업 하듯이 하셔서 다음 주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영상이 지금 중간에 좀 끊겨서 3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주어진 영상을 한번 좀 봐주시고 그 과제들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좀 기한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를 특히 풀타임 학생들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후다닥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 자료,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실습이 좀 병행되고 제가 중간중간에 특히 풀타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나서 사실 회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또 더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추가적인 강의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